이번에 이제 계엄 선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온 국민이 걱정하는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또 무슨 결정을 할지도 몰라. 북한의 도발을 유발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일정 지역, 아주 민감한 지역을 이제 뭐 갑자기 미사일을 때린다든지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우려하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처음 계엄령 소식을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그날 이제 자려고 슬슬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소식이 나와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랬지만 저도 이거 뭐야? 가짜 뉴스야. 이제 그랬었죠. 그런데 곧바로 뭐 이렇게 방송국 쪽에서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출연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그거 보고 이게 실화구나. 그래서 사실 잠깐 이제 이게 출연을 할까 말까 살짝 좀 생각을 하다가,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방송국 차원에서 또 요즘엔 또 방송국들도 정권 눈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계엄 상황이 벌어지면 언론도 통제가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포고령 내용에도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계엄령 선포하면 방송국의 병력들을 그냥 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곧바로 통제를 해버리거든요. 보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출연 요청 내가 요청 받아서 가긴 하는데 방송하는 중간에 군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저는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방송에. 네. 비상계엄이 사전에 준비되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설은 많았어요. 사실은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이 계엄 빌드업설을 이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제 김병주 의원인가요? 그 군 출신 그 민주당 의원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이제 의원하고 두 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제기를 하긴 했는데, 설 자체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제 많이 돌고 있었고, 탄핵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론을 또 하고. 그래서 그 탄핵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카드를 윤 대통령 쪽에서 준비를 할 거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굉장히 최후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계엄 선포도 이제 준비는 할 거다. 이런 이제 설들이 많이 있었고요. 만약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갈까? 그거에 대한 설들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계엄을 한다고 하면 일종의 원포인트 계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방향이 뭐냐 하면 국회만 일단 고립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만 이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수십 명을 이제 잡아들이면 국회가 일단 무력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와 동시에 여소야대 상황이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 170명 중에서 뭐 한 70명만 잡아들이면, 내지는 뭐 한 100명 잡아들이면 이제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구조를 이제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 그 계엄도 기획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단 국회를 장악을 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들여서 이제 국회부터 장악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가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군에서는 늘 그 계엄 관련해서는 그 매뉴얼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하게 되면 전국 계엄도 있지만 그 일정 지역만 계엄 선포하는 경우도 많아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여순 반란 그때 최초의 계엄령 선포했을 때도 그 지역만 이제 했거든요. 이 계엄 말이 좀 무시무시해서 그런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경찰들이 다 치안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소요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제 테러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경찰력만으로 도저히 이거 상황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군을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발령하는 게 계엄령인 거예요. 거의 그런 일이 잘 벌어지기는 어렵죠. 그런데 간혹 발생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한 지역에서는 그런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A 사태 같은 거 났을 때 그때 이제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지역만 딱 그 계엄령 선포해서 군대를 이제 동원을 해서 이제 사태를 진압하는 이런 상황으로 했던 게 미국에도 이제 있지만 우리도 사실은 그랬던 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친위 쿠데타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완전히 이제 뭐 반국가 세력이 누군가가 이 정권을 다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이제 군부에 있는 누군가가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그러면 이제 서울에 보면서 볼 수 있듯이 병력을 상당히 많은 숫자의 병력을 동원해서 주요 거점들을 다 점령을 다 해버려야 돼요. 방송국도 점령하고 뭐 정부부처도 점령하고 점령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딱 국회만 타겟으로 해서 하게 되면 많은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국 계엄을 발령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의도만 딱 그 사실상은 계엄령을 적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러면 서울시 내지는 여의도만 계엄 발령을 하면 될 거를 왜 전국 발령을 했느냐?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자기가 지휘 관리를 하려면 전국 계엄이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지역만 계엄을 하는 경우에는 계엄 사령관이 다 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굳이 대통령이 통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LA 사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LA 지역 그 인근에 있는 뭐 지역 그 방위군들만 동원해서 해도 되거든요. 그럼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관계에서 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목적을 생각하면 여의도 내지 서울 지역에만 딱 계엄령 선포를 하고 계엄사령관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거 계엄사령관한테 맡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덥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상황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전국 계엄을 선포해 놓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방에는 병력 동원을 안 했잖아요. 보통 전국 계엄 하게 되면 지방에도 다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그 거점들의 병력 보내거든요. 지역에도 다 향토사단들 다 있잖아요. 동원해서 5.18 민주화 그 운동 당시에도 보면 그 특전사도 내려갔지만 그 지역에 향토사단 병력도 동원이 되잖아요. 예컨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특별한 특이한 그런 그 계엄 사례에 좀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계엄령 선포 이후 진행이 허술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준비가 된 작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름 준비는 했죠. 준비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 생각에는 충분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엄 준비는 해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여차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최후의 카드로 이제 쓰자. 준비는 해. 하는데 이거 언제 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은 한 이제 뭐 한 1개월 전쯤 이제 하려다가 갑자기 앞당기게 되면 미숙한 상태에서 이게 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번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요. 워낙은 탄핵이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을 하면 그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뭐 상황이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진행을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뭔가 이런 그 실질적인 그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졌던 게 분명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의 황금폰,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 제공했다는 첩보를 듣고, 이거는 도저히 이제 이 선에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게 실행을 이제 앞당긴 이제 그런 거로도 볼 수 있고, 전 다른 요인도 있다고 봐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하고 관련이 있다. 이분 워낙 경로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분개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경로 끝에 급발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동안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의료 대란 유발하게 된 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그 문제도 사실은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그 1년 전부터 논의를 다 해가지고 대략 한 500명 선까지는 의료계가 양해를 해주는 정도, 그래서 그 정도의 타결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막 이야기가 나오던 그 국면이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급발진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R&D 예산. 우리가 IMF 때나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R&D 예산은 축소를 안 시켰어요. 계속 증액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초로 그야말로 갑자기 막 뚝 잘라먹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도 보면 대통령이 막 그 경로해가지고 과학계 카르텔 뭐 운운하면서 이 바람에 공무원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이번 결정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이유가 과거에 이거보다는 좀 규모는 작았지만 그런 소소한 그런 전례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이제 미숙했던 거죠. 가장 결정적인 이제 실수를 한 대목이 병력 투입이 늦어진 거잖아요. 원래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의원들이 다 본회의장에 들어가 버린 상태가 됐고 그 상태에서 뒤늦게 이제 계엄군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손발이 안 맞았다는 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헬기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 항공 그 관제 이거는 공군 쪽에서 담당하는데 이거 특전사하고 공군하고 뭐 의사소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헬기 동원이 늦어져서 투입이 늦어졌다 이런 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지시를 명령을 받은 그 특전사 자체가 특히 그 하위단의 실행 조직이라고 봐야 되고 대대급이나 이런 중대급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던 것도 저는 꽤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진입한 이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강경 진압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17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5.17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특전사 요원들이 공수부대 요원들이 민간인들 어떻게 제압하는지 다 봤잖아요. 몽둥이 막 휘두르고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막 발로 차고 걷어차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은 이 정도로 훈련받은 그 특전사의 핵심 요원들 같으면 충분히 이 총기로 위협하고 제압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건데 저는 일선에 있는 그 지휘관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뭐 그쪽으로 들어가라니까 들어가긴 해.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그 보면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지휘관이 그만해 이러고 불러들이는 장면도 그 포착이 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거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일선 장병들 입장에서도 왜 갈등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개중에는 이제 휴대폰 반납하기 전에 가족하고 보통은 이제 이런 큰 작전에 투입되게 되면 가족하고 사전에 통화하잖아요. 아내하고 통화한다든지 뭐 주로 이제 그래서 내가 어디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도 하고 훈련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한테 다 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족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그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라. 네, 그런 당부의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분위기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달랐을 수도 있는 거죠. 시민들도 막 나와 있고 막 말리고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상당히 동요도 좀 많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현장에 있었던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렇게 강경 진압을 할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요. 이 관련해서는 그 최혜병 사건도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혜병 사태의 특징이 뭐냐면 지휘관들 사단장의 명령을 받고 대대장 이하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도 하고 뭐 만류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시하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됐냐는 거죠. 예, 위에 사단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다 구원해주고 밑에 대대장급 이하만 주로 이제 처벌받고 그 수사했던 그 수사단장 뭐 오히려 조사받고 고소되고 뭐 재판받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아마 대대장급이나 중대장급들은 국회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계엄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 최혜병 사태 때 그 대대장들처럼 나도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다. 그리고 일선 장병들 입장에서도 현장에 딱 도착해서 상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뭐 북한 관련한 뭐 이런 거로 좀 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엄에 관한 얘기도 이제 그 자리에서는 좀 들었을 거고 그 직전에. 그렇게 되니까 이 장병들 입장에서도 나도 잘못하다가 이 지시에 무조건 따랐다가는 최혜병처럼 또는 그 전우들처럼 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자제력, 인내력을 많이 발휘를 했고 사실은 이번 같이 이런 큰 사건에서 사망자가 안 나오고 유혈 사태가 없고 이건 정말 사실은 있기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랬던 거는 그런 자제력 또 그 좀 이성적인 판단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 국방장관은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대통령하고는 충암고 1년 선후배 사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성장해 오신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보통 군에 계신 분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군 장교들 중에. 이분도 이제 그런데 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처럼 극우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이제 그 계엄 선포할 때 쭉 나오잖아요. 예, 종북 좌파 얘기도 나오고 뭐 반국가 세력 얘기도 나오고 아마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 서로 인식이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자들 이거 그대로 놓으면 안 돼. 뭐 일각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도 윤 대통령이 그냥 확 계엄해버릴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일종의 합의 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무회의 이제 직전에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장관들이 만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류를 했는데 이제 건의는 이제 김용현 장관이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전체적인 그 이후의 계엄 이제 전개 상황을 보면 김용현 장관이 병력 투입도 명령을 내리고 뭐 이런 거로 봐서는 김용현 장관이 제 책임하에서 이거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예. 대통령은 좋아, 해.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 사건의 책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피해갈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여당의 뭐 친윤계 의원들이라든가 또 이제 국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쪽에 나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 내릴 수도 없고 국무총리가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을 면한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밑에서 막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사실은 건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계엄령 같은 이제 특단의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번엔 뭐 한 명이 건의했고 대부분 만류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했다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확실히 반영이 된 거잖아요. 예, 이거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건 책임을 면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는 다행히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전례가 있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명쾌하게 이게 사실은 좀 학자들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 규정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원래 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행정 권한하고 사법 권한은 이제 군이 장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입법 권한 부분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가 이제 의결을 해서 이거 좀 중지해 주세요 하면 중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각 그것도. 그런데 국회조차 못 열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 포고령 보면 뭐 국회, 지방의회 정치활동 중단 뭐 이렇게부터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포고령부터 이게 좀 위헌적인 내용인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핵심은 내란죄 구성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정황들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 내란죄 구성 요소가 이제 되는 거죠. 만약 비상계엄령이 제대로 발동되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성공한 이제 쿠데타가 되는 거죠. 성공한 친위 쿠데타.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을 일단 수십 명을 잡았을 겁니다. 체포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보니까 이제 그 병력들이 나중에 이제 뭐 퇴각하는 과정에서 퇴각이 맞나? 철수하는 과정에서 예,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버스 타고 가고 그러던데 아마 그 버스를 미리 준비를 좀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을 체포를 해서 거기다 태워서 어딘가로 뭐 합수본부로 보냈겠죠. 합동수사본부. 예, 방첩사령관이 이제 합수본부장 아닙니까?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 합수본부장 했듯이.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가둬놓고 뭐 이제 없는 죄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원직 다 상실하게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됐다 그러면 일단 이제 국회에서 탄핵도 안 되는 거죠. 여대야소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멀쩡할 테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주로 체포해서 뭐 좌파다,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래갖고 이제 뭐 국가보안법 적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처벌을 이제 하고 그럴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실제로 계엄 상황이 되면 이제 나라 전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마 요즘 세대들은 별로 체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뭐 영화에서 보는데 뭐 근데 영화에서도 보면 뭐 지휘부 얘기만 주로 나오지 실제로 그게 뭐 민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계엄령 그 포고령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집회 시위 못하게 돼 있죠. 언론 통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출판까지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문사나 뭐 이런 이제 좀 큰 이제 인터넷 매체에도 군인이 이제 와서 주둔을 합니다. 와서 이제 방송 내용 사전 검열해서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칼질을 이제 하는 거지, 이른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뭔가를 표출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시위와 집회 이것도 전면 다 금지예요. 그동안은 이제 시위 집회하고 미리 사전 신고하고 그러면 오히려 경찰이 보호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통 통제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계엄령 하에선 상황이 달라지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안 돼서 군이 동원되는 거기 때문에 군은 훨씬 강압적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 금지돼 있어요. 금지를 시켰어요. 그죠? 포고령에서. 그런데 시위나 집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가서 체포하는 게 아니고 군인이 가서 체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합동수사본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포고령 위반. 그래가지고 이제 곧바로 교도소로 보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그 주동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뭐 고문도 하고 뭐 이랬던 건데, 근데 충분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3세계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가 비상계엄 상태에 있게 되면 북한이 전쟁이나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도 상당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6.25 때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도 뭐 어찌됐건 뭐 무기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재래식 무기 쪽은 우리가 훨씬 전력이 우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그쪽도 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그야말로 정말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북한 상황이 과연 지금 그렇게 대규모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죠. 우크라이나에도 병력을 보내야 되고 장비도 그쪽에 군사 장비 투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다? 미국도 2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늘 논란이 되는데 그렇게 미국만큼도 군사력이 안 되는 나라가, 그리고 러시아 같은 큰 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두 개의 전쟁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국지적인 도발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런데 북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국지전을 벌이는 게 현재 정권에게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 판단하겠죠. 북한이 보면 김정은 위원장 뭐 비롯해서 그 측에서 보면 우리 이 내정에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게 먹히든 안 먹히든 간에 자기네들 그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메시지도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보수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수 정권을 도와주는 거를 과연 이 사람들이 하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2차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넘어오는데 국내에 이렇게 좌파들 아직 정리도 못했고 지난번에 정리하면 할래 했는데 못했다. 2차 계엄해서라도 이 사람들 정리 빨리 하지 않으면 북한 뭐 이런 공작 뭐 내려오고 뭐 내분 뭐 일으키고 이런 거 우리가 대학 감당 안 된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북한도 그런 전략적인 판단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보다도 오히려 지금 국내에서 걱정하는 건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계엄 선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비이성적인 거를 굉장히 좀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이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온 국민이 걱정하는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이분이 왜 걱정을 하냐면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또 무슨 결정을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2차 뭐 계엄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얘기가 북한의 도발을 유발을 할 수도 있다. 이쪽에서 먼저 자꾸 자극을 하면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유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지는 뭐 이제 북한의 일정 지역 아주 민감한 지역을 이제 뭐 갑자기 미사일을 때린다든지 그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국지전이든 뭐 하여튼 대규모 전쟁이든 간에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우려하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을 문제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면 더 큰 문제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그 계엄령 빌드업 막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칼럼을 하나 썼어요. 여러 정황상 보면 그런 충분히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전 그때 썼어요. 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거하고 달리.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실행하기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감히 실행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면 다른 사안도 이런 중대 사안들, 그죠?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도 이제 계엄령 이상으로 이제 중대 사안이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야당이 빨리 탄핵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도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서 이 뭔가 결정을 못 내리게 하지 않으면 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들이 핵심 특수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부대였나요? 그러니까 707 뭐 이제 특임단 특전사 안에서도 특수요원들이잖아요. 훈련 강도도 굉장히 높고 이 부대는 기본적으로는 대테러 부대예요. 워낙 군은 이제 테러전보다는 이제 정규전 대비하는 부대잖아요. 군은 원래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경찰도 그래서 이제 대테러 부대를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경찰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상황이 좀 있고 북한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이제 그런 707 특임대 같은 이제 부대를 이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미국의 뭐 참수부대 뭐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 707 특임대도 참수부대 기능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전시에 뭐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서 뭐 그쪽에 핵심 요원들을 제거하고 이런 작전까지도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보면 이제 뭐 수도경비사령부의 또 특임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테러 담당하고 있는 그쪽 또 참수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투입을 한 거니까 군에서도 굉장히
좀 숙련된 그런 전문 요원들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잘못 동원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테러리스트들은 아니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을 장악하려고 생각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무를 썰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 도끼를 들고 나온 그런 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건 굉장히 기획도 잘못됐고 이제 그런 건데 본인들 생각은 이게 원포인트로 다 국회만 장악하면 되니까 뭐 최강 부대를 보내서 단기간에 이게 그냥 단숨에 장악하고 말겠다 이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군사적으로도 사실은 좀 오판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해외 토픽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게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요즘에는 한류 붐도 있고 그래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요. 특히 현대사 부분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일제 시대를 거쳐서 한국 전쟁 거치고 저개발 국가다가 뭐 군사 독재 거쳐가지고 민주화 운동 치열하게 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과 뭐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달성한 그런 이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모범 국가, 모델 국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뭐 다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1980년대 그때 이후로는 계엄령 선포된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주화된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뭐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델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일이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흔한 얘기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이상한 일이 아닌데 사람이 개를 물면 사건이 된다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쩡한 나라가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가 왜 갑자기 뭐 저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이제 갖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좀 개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거는 이제 따로 규명이 돼야 될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계엄 해제까지 그 사이에 미국 쪽에서 뭔가 그 시그널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당국의 얘기는 사전에 몰랐고, 예. 그리고 이제 뭔가 개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개입을 좀 하겠다. 지금 이제 그 백악관 쪽에서도 그렇게 설리반 보좌관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향후에는 좀 개입을 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미 개입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결정이 쉬웠을까요? 작심하고 벌인 일인데, 예, 자기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 던진 거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접었을 거라고 봐요. 서울의 봄에도 보면 전두환 일당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끝까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정도의 결심을 안 하고 그걸 시작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건 만고의 역적이 나중에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내가 일단 권력을 잡아야 되겠어. 이런 정도의 심정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몇 시간 만에 그걸 해제를 한다? 저는 끝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의결을 했어도 이미 계엄령 포고령에 이미 그 국회 활동 정지했기 때문에 이거 거기에 포고령 위반이다. 그리고 그냥 뭉개고 저는 갈 거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선선하게 이거를 해제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미국 쪽에서 뭔가 시그널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윤석열 대통령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밤 시간이잖아요. 심야 시간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한창 활동할 시간이에요. 예. 그쪽에 뭐 다 뉴스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다 정상적으로 한창 열심히 일할 때 이게 터져 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과연 백악관이 손 놓고 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의사표명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 문의도 했을 거고 그때 미국 그 당국자가 그때 상황 전개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채널로 지금 접촉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위급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위급까지 다 접촉을 했을 거고 당연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쪽 관계자들하고도 했을 거고 저는 어쩌면 이건 설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저의 추정에 불과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을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 선포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백악관 쪽에 정보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 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 왔을 수도 있다. 욕이 튀어나오는데 차마 욕은 못하겠고 하니까 아주 돌리고 해서 우려 표명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특히 정부 관계자들 이렇게 발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제껴놓고 생각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해서 굉장히 위험 인물로 일단 지목을 하는 것 같고 이 사람하고는 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까지도 일단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쪽도 뭐 한국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류 것들이 예정돼 있던 것들이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일본이 이게 한국 상황이 복잡해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속내는 뭐냐면 이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아? 당분간 우리 중단할래. 대화 당분간 중단. 한국에서 전국이 다 정리가 되고 뭐 차기 정권이 들어서든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뭐 해서 뭐 확실하게 뭘 하든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움직일 거야. 이거거든요. 지금 반응들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죠. 그게 미국하고 일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그나마 이제 그 한꺼번에 확 떨어졌던 점수를 만회한 게 국민들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미국 그 논평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한국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고를 쳤는데 국민들이 이걸 빨리 이 사태를 진정을 시켜서 그걸 이제 막아내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이걸 막아내는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제도화도 돼 있고 시민들의 의식도 거기 충분히 이걸 뒷받침한다는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주가가 막 떨어지다가 한국 환율도 막 갑자기 막 요동쳐서 막 원화가 뭐 똥값이 돼 가다가 국회에서 그거 표결해서 결정됐다라는 거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하고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제 역할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상대하려고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제껴놓고 국회나 이건 한국 국민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그게 이번에 그 잠재력을 보여준 그것이 좀 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10점을 딱 까먹었는데 국민들이 또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한 5점 정도는 회복을 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건 발생 후 국민들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나요?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군중들이 막 그 난폭해져 가지고 거기 투입된 특전사들에게 막 폭력을 가하고 실제로 뭐 폭력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있는데 뭐 몽둥이를 휘두른다든지 뭐 굉장히 뭐 그래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순간에 특전사 요원들도 뭐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경 대응이 나오고 거기서 뭐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언제나 그런 우발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막 말리기도 하고 약간 과격하거나 그 보면 이제 그 특전사 요원 한 명이 쓰러졌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만지지 말고 빨리 이렇게 세우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의 힘, 국민들의 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저력이 있는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방송국에 가니까 놀라셨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사실 별로 안 놀랐습니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윤석열이면 어쩌면 저지를지도 몰라. 이 생각을 제가 일단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옛날에 다 저희는 겪었잖아요. 그런 뭐 군사 정권도 겪고, 뭐 그동안 민주화 운동 다 겪고,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 뭐 촛불혁명도 우리가 경험을 다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극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냉정해져요. 마음이 더 차분해져요. 그렇게 되는데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연세들 있으신 분들은 그냥 와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냉정하게 이제 사실 뭐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막 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게 덜한데 우리 국민들은 경험이 넘쳐난다 오히려. 그게 이번에도 굉장히 큰 그 힘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든 발전하려면 제도도 발전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의식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언밸런스가 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 느낀 게 이제 우리가 그 수준은 됐구나. 그게 이제 결국은 선진국이 됐다는 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정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합치하게 사람들의 의식도 올라와 있는 우리가 지금 그런 정도까지 와 있다는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점이죠. 그 점은.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 특히 이제 경로 후에 갑자기 급발진하는 그런 성정 자체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위험성은 남아있다. 그리고 돌발적인 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국민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면 된다. 우리 이미 그 수준까지 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